네,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지 3일째입니다. 머르기트 섬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 한국 구조대는 본격 수색에 나섰는데요. 기다리던 구조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현지 수색 상황, 방향, 그리고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부터 우리 구조대가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일단 근데 현재 좀 여건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수색을 해야 될까요? 지금 작업이 진전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수중에서 작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수색이 불가능하다는 수중 수색이 거죠? 불가하면 네. 사실상 거의 불가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수중 수색의 가장 장애가 되는 요소는 뭐냐? 물살이 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선 생각해야 될 것은 물론 가족들하고 그 현장에 있는 구조사들 다 답답하고 안타깝겠지만은 우선 좀 차분하게 생각해야 돼. 이 강한 물살을 극복하면서 수색 구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특히 현장에 있는 구조사역들은 필요하다면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하고 아니면은 잠수 기법을 바꾸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하는 것을 네. 구조사들은 생각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그 그렇죠. 와중에도 수중에서 수중 나름대로 그런 준비를 하고 수상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됩니다. 예.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사고가 난 지 3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예. 곧 4일째로 넘어가는데 멀지 않아 실종자들이 만약에 말입니다. 사망이 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이제 부상을 할 때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도 고려해서 이제부터는 물속에 있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수상으로 뜰 수 있다는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서 넓은 그 범위에 대해서 시각 구색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지금 저희가 뭐 대화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헝가리 현장의 모습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저 정도 유속은 좀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육안으로 보고서 쉽게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현장의 그렇겠죠. 언론 정보에 의하면은 시속 한 11km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한 시간에 11km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패널들도 나와서 이 분야에 좀 헷갈리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좀 이 시간에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우리 육상에서는 통상 시속 몇 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한 시간에 몇 킬로 갔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렇죠. 바다에서는 이것을 바다에서 배가 움직이거나 이렇게 유속을 얘기할 때는 이 단위가 다릅니다. 노트로 얘기합니다. 노트를 쓰죠. 몇 나트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여기서 몇 나트라는 개념은 뭐냐? 한 시간에 간 마일을 기준합니다. 마일이요. 킬로미터가 아니고 마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1마일은 약 1.87km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마일은 킬로에 따르면 거의 배 가깝, 2배 가깝어요. 1마일이 1.87km니까. 예, 예. 그러니까 거의 2배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10km다. 시속적이 10km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4.5나트. 이 정도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칫 잘못해서 그것을 10km를 10나트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내가 정리 좀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저 정도 유속에서는 실제로 좀 수영이 가능한 건가요? 제가 봤을 때도 그런데 저 현장에 올라온 거 지금 얘기한 건 거의 5나트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상황이면 물속에 들어가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다. 그러면 쉽지 예. 않아요. 그러면 뛰어내리면 바로 떠내려가는 거죠. 예. 네. 지금 뭐 유속이 비교를 해드리면은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물살이 세다는 에러 세월호 참사 때 벵골수도 그래도 웬만해서 5나트까지는 안 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엄청 세다는 거죠. 지금 뭐 유속이 느려지고 현재 물이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유관 수색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다뉴브강 사고를 살펴보자면 이 세르비아와 루마니아 국경 인근에 있는 철문댐 부근에서 실종자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유관 수색 범위는 어디까지 넓어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뭐 제가 좀 부담스러운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저기 현장에 우리 전문가들이 간 것이 진짜 최근에 도착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저 물살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 뭐 우리는 뭐 30km, 40km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100km밖에부터 벌써 수색을 해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시간이면은 충분히 100km 갖는 거리죠.
그래서 탐식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탐식 병면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수색이 더 어려운 맹점입니다. 예. 지금 만약에 질문해 주시죠. 유속이 조금 이제 느려진다면 이제 수중 수색에 돌입을 했을 때 선체 내부를 먼저 수색을 하겠죠? 예,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니까 조금 더 보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통상 인양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크레인에 배를 드는 모습, 그거를 전부 다 인양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인양은 맞습니다. 사실은 그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하는 작업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인양은 아무리 큰 세월호도 하루 안 걸립니다. 이 드는 자체는. 근데 작업은 얼마나 걸린다고요? 1년 이상 걸립니다. 예, 예. 다시 말해서 인양이라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탐색을 해서 인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양 방법을 두고 방금 즉 이런 상황 같으면 배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그리고 여기 들어가서 인양을 하려면 어떤 결색줄을 넣어야 되는지 이건 또 일반 배들하고 좀 다릅니다. 나무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인양식도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묶는 줄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작업을 다 엮어놓고 마지막 뜨는 순간을 우리는 인양이라 그러는데 사실상 인양을 위한 작업은 훨씬 더 긴 작업이 어려운 작업이 물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 유속이다라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수가 있겠군요. 예. 일각에서는 또 유속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량이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류 쪽에 좀 댐이 있는 국가의 도움을 요청해서 유량을 좀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좀 우선이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건가요? 저는 이 얘기를 오늘 여기 방송국장에 이 실문지를 받고 네. 제가 생각했는 거고 참 비슷하구나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처음부터 소류 때문에 물살 때문에 못 한다니까. 저는 머릿속에 그럼 저 물살을 잡는 방법은 뭐냐? 제일 쉬운 방법은 물을 가두는 겁니다. 그러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저쪽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쪽에 댐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댐이 있는지 그럼 댐을 수용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 댐을 갖췄을 때 물을 정지했을 때 얼마까지 정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먹기 함부로 내 발설을 못 했는데 예, 예. 방금 이 질문에 나왔으니까 이게 만약 가능하다면은 예.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상위에서 만약에 댐을 해서 물을 조절할 수 있다면은 예. 막는다면은 일단 수입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물량이 줄어들잖아. 대신 조류가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작업이 가장 결정적인 방법이다. 장접을 늘리는 거야. 반대로 만약에 위에는 뭐 그럴 경우가 없겠지만은 없는데 하류에 댐이 있다. 예, 예. 그것도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류에 댐에 만약에 물을 더 이상 못 들어오게 막는다면 어떤 현상이냐. 대신 하류에 막으시면 물 수위는 높아지겠죠. 그렇죠. 하류의 물 수위는 높아지는 대신 뭡니까? 높아지겠지만. 조류는 약해질 수가 약해지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물 수위 높아지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 작전에. 예. 물 세기를 어떻게든지 물 세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야 된다.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은 아주 이상적인 생각인데 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그런데 부분을 구조를 하기 파악을 해야 될것 위해서는요 같습니다. 모든 상상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예, 말씀처럼 뭐 댐을 이용해서 유량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헝가리 현지 날씨 예보를 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주말 사이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수색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만약에 지금 잠수부들의 직접 투입이 어렵다면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저로서는 대답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작업은 거의 대부분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면 가능한 작업입니다. 성과가 있는 거예요. 물 위의 작업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모든 방법을 생각하다 보면 이런 수가 있습니다. 아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물 위에서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좀 소홀했더라도 수상 탐색을 아주 점점 더 강화해야 된다. 예. 앞으로 2, 3일 동안 아주 수상 탐색을 강화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물속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물속은 방치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예. 그렇다면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어떤 거냐.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는 작업을 연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이건 좀 말씀 조심스럽습니다. 제 안에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씀 속에 들었으면 만약에 실종자가 아니라 그냥 물건이라면 굳이 잠수 수사가 안 되고 예를 들면 큰 크레인 같은 거 찝어 올리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곰보트에 쇠고랑 같은 걸 쫙 달아서도 그걸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게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대신 이것은 뭡니까? 감히 고려할 수 없는 것이 안에 있는 것
우리 실종자가 사람이라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 답답하니까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일단 시야 확보가 전혀 안 돼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강 아래 상황을 우리가 어쨌든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할 텐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만 나중에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아까 오기 전에 우리 작가님도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예. 어떻게 저쪽에 들어가서 아마 여기는 뭐 그렇게 어떻게 표현해도 표현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이제 바다에서 말하는 소나 물 속에서 촬영하는 거 있잖아요. 물속 CCTV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물 속에서 촬영하는 그림이 왔더라고요. 제보고 좀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어서 내가 검색을 하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물론 저는 그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군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예. 자이든 차이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그림을 보니까 배는 우선 완전히 180도 넘어진 상황은 아니다. 그냥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있다 하는 것은 초기에 이제 출도를 했을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었다고 기울었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대로 일부 부분 파공개수 부서진 부분이 예. 일부 식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받는 범위에서 그 상황이라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수심이 깊으면은 내려가면서 배가 요동을 합니다. 예. 깊은 예. 수심에 근데 수심이 짧으니까 거의 그대로 내려갔다고 보십니다. 배가 요동할 시간이 없이 바로 그대로 앉았다. 저는 추측을 그래 했는데 예. 역시 찍힌 사진도 그렇게 찍혀 올라왔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질문하고 조금 더 번나는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방법 우리가 지금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라도 상황을 계속 추적해야 된다. 그런 겁니다. 지금 시야가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들어가면 어느 정도 좀 보이는 게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요 카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대 뭐 많이 과학이 발달하다 보면 수중 카메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좋아졌어요. 예, 많이 예. 좋아하는데 그런데 아무리 수중 카메라가 기술이 발달하고 첨단 장비가 왔다 하더라도 저렇게 탁한 조리에 강조리에서 그것을 촬영하는 자체도 어렵지만은 촬영을 했다 해도 우리가 일상시에 보는 건 선명하게 보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예. 앞서서 이제 선체 인양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면 선체 인양 전에 이 작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들 뭐 어떤 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선 선체를 인양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구조의 기본입니다. 기본 절차가 있습니다. 탐색입니다. 탐색이라는 건 뭐냐?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보는 거예요. 네네. 예를 들면은 아까 우리 잠시 사진을 봤습니다. 저 사진은 그냥 그림자 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잠수사가 직접 시야로 확인했을 때 지금 나온 사진. 예, 선체가 예를 들면 물 방향하고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벌써 작업 방법이 달라지고 작업 순서가 달라집니다. 예를 네. 들면은 이 상태로 있으면은 안에 있는 실종자가 유실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예. 다른 한편 이런 상황 같으면 실종자가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 조금만 더 보강하면은 바로 인양을 해도 되겠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시작을 확인했을 때입니다. 네. 잠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을 때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판단을 일단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인양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 실종자 수색을 먼저 할 것인가? 실종자 인양을 먼저 할 것인가? 예. 결정이 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서는 인양을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네. 어떤 자재를 쓸 것인가? 예. 뭐 전부 다 이 탐색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작전이 결정되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좀 저희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뭐 앞서서도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유속이 느려져야 그렇습니다. 잠수부들이 투입이 될 수가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유속이 빨리 좀 줄어들 필요성이 있네요. 예.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 어떻게 하면 저 유속을 극복하고 구조작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쩌면 저 유속을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올인해야 됩니다. 지금 뭐 인양을 하기 위해서는 수중에서 선박에 또 로프를 연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지금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저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수심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예. 톤수도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저런 상황에서 수중에서 만약에 시정이 묘정하면은 정상적으로 작업하면요 이틀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뭡니까? 아예 접근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물 밑에다가 작업 자체를 못 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뭐 앞서서 유량을 좀 조절해서 좀 유속을 늘리는 방법,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좀 유속이 하루빨리 조금 이제 줄어들어서 좀 구조 작업이 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사고 원인 파악에 대해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헝가리 경찰 쪽에서는 크루즈 선장, 그러니까 그 대형 크루즈선의 선장에 좀 과실로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 선장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도 네. 이거 뭐 크루즈 선장이 잘못했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100% 저쪽 선장만 잘못했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교통사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동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비율의 차이가 있을 따라서 100% 잘못은 없습니다. 예. 이 배도 마찬가지 일정 부분 잘못이 있어요. 피해 선박도. 피해 선박에 만약에 선장이 예.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좀 더 정확하게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크루즈 선박보다는 오히려 이 선박에 피하기가 쉬운 선박입니다. 가벼운 선박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크루즈 선박은 이것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흥도에서 낚시배 사건 나는 거 기억나시죠? 예. 네. 영흥도 낚시배 사건과 거의 유사한 겁니다. 좁은 수로에서 큰 배하고 작은 배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다가 충돌한 거예요. 똑같은 예.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작은 배가 빨리 피할 수 있으니까 빨리 보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예. 물론 그러다 큰 배 잘못 없는 거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말씀은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큰 배가 많이 잘못해서 예. 했지만은 작은 배도 전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작은 배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경우에 이 큰 배 그 크루즈선에서의 어떤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 충돌의 그 느낌을 못 받는 건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시는데 일부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렇게 꽝 부딪혀서 사람이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몰랐다? 예. 몰랐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근데 생각했을 그건 상식적으로 때 일반 국민 다 네. 그래요. 근데 배를 타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네네. 대형 선박과 소형 선박이 사전부터 가까이 온다 위험하다 공이 느꼈다면은 당연히 알 수 있겠죠. 충돌을 했다는 건 어느 한쪽이 전혀 몰랐거나 양쪽이 다 몰랐을 때 충돌하는 거예요. 그럼 인식을 못하고 박을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크루즈는 이미 내 사각 안에 들어와 봤기 때문에 내가 잡히지도 않고 네. 충돌을 했는데 이건 작은 배야. 큰 배의 입장에서 보면 뭐 좀 흔들렸나 정도로 끝이야. 그럼 큰 배 선장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로 저 크루즈 선박이 자기가 알고 있었고 충돌했다는 알았다면 그냥 갔다면 그건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겁니다. 이 크루즈 인지를 선박이 못했다. 인지까지도 못하고 갔구나.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냥 갔다는 건 인지를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충돌을 감지했다면 이 배가 자동차처럼 갑자기 뭐 정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 이것이 또 이제 자동차하고 다른 겁니다. 우리 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잡으면은 예. 그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 이미 충돌을 하고 나서는 이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위험을 인지했느냐. 제가 볼 때 그 위험을 인지 못한 것 같아요. 충돌하고도 몰랐다고 난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콩해고가 그때 사고를 느꼈다 예. 하면 우리 자동차로 보면 급브레이크를 밟겠죠. 예를 들면 엔진을 정지시키고 예. 백 엔진을 쓴다든가 이런 방법을 썼겠죠. 그런데 일체 그런 행동이 없이 그냥 아무런 일 예. 없다는 듯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너무나 비정상적이다.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예. 그렇다면 저 크루즈 선박이 몰랐을 수 있다. 뭐 유람선도 그렇고 크루즈선도 그렇고 뭐 위성 합법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일정 거리를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도 좀 작동이 안 된 건가? 그래서요. 이런 부분들 좀 예,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렇잖아요. 작은 선박은 모르다 큰 선박 같은 경우는 예. 각종 통신 시스템, 워닝 시스템 예. 이런 게 다 돼 있습니다. 다 됐는데 저는 경우 그거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원래 사고라는 재난이라는 것은요. 자그마한 한두 개의 잘못으로 큰 재난 안 일어납니다. 몇 가지가 중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 중에 선장만 정신 차리고 있었으면 문제 없잖아요. 장비만 제대로 작동해도 문제 없잖아요. 이것이 다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 중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대형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일부 저 크루즈 선박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증거가 잡았다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 장비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거나 장비를 켜놓지 않았거나 무슨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장은 그걸 인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지 않고는 저런 우리가 아무리 좁은 수로고 위험하지만은 날씨는 안 좋았지만은
저런 사고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지금 7초 만에 배가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뭐 갑판대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제 바다 위로 이제 뛰어들었지만 네. 선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침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너무 경황이 없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없습니다. 왜? 저희들 같은 배를 많이 타는 예. 사람은 본능적으로 배를 탔을 때 위험을 인지한다든가 이럴 때는 설령 많이 타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선내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는 일반 여객객들입니다. 게다가 나이도 거의 60세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충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넘어졌다. 선내 외부 갑판에 구경하러 나왔거나 사진을 찍고 있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물론 위험하다 하고 예. 본인이 뛰어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충격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은 어쨌든 생존 확률은 높았죠. 왜? 물에 떨어졌기 때문에. 예. 근데 배가 갑자기 침몰하니까 선체 내에 있는 사람은 방법 대책이 없는 거죠. 대책. 이거의 똑같은 상황이 지난번에 영도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영도 사건도 어쨌습니까? 수십 명이 타고 있는데 딱 충돌을 하니까 외부 갑판상에 나왔던 튕겨 나간 사람, 자기도 모르게 튕겨 나간 사람들은 그나마 생존율이 높았어요. 5명, 7명에 5명이가 살았어요. 안에 있던 사람 14명 중에 11명은 사망했습니다. 네. 이것은 뭐냐? 그만큼 선체 내에 있을 때는 생존 확률은 낮아집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선체 내에 있을 때 구명조끼를 입었을 경우는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자, 그것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구명조끼라는 예. 규정에 대해서 예. 각 나라마다 다르고 또 우리 강에서도 다르고 바다에서도 다르고 또 배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 다른 거예요. 이 구명조끼라는 이 매뉴얼 적용이 왜 어렵냐 하면요. 저쪽 지금 이번 사건 났을 때 저쪽 성사처에서 제일 먼저 했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실내에서는 안 입는다. 실내에서만 입는다. 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성사 측 자기 측에서 얘기한 거야.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웃기는 소리를 하고 있다. 왜? 이 배가 세월호처럼 수십 층이 될 만큼 선외하고 선내가 구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배는 문 하나에 하면 선외야. 문 닫으면 선내야. 이럴 경우 더더군다나 라이프 자켓을 입는다는 건 뭐냐. 배가 위험할 때 입는 거야. 예. 침몰 위험이 있거나 배가 위험할 때 일반 우리 군인들도요 출입항할 때는 라이프 자켓을 입습니다. 왜? 위험하고 긴장되는 순간이니까. 이런 경우는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날씨도 안 좋았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게다가 그것은 선내나 선내나 거의 구별이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물론 매뉴얼도 중요하지만 선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 타고 있는 여행객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위험하니까 라이프 자켓을 입으십시오 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예. 예. 네. 제가 이 구명조끼 문제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결국에는 저희가 기다리는 건 이 구조 소식일 텐데 기다리는 구조 소식이 하루빨리 좀 들렸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